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암동 토요 세미나 양자역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었죠. 1913년이 보호의 수소 모형이 이제 발표됐던 때인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는 왜 성립하는지 모르지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리드베리 공식을 만족했죠. 특히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이때 단 하나의 상수, 이 리드베리 상수였는데, 요 값만 가지면 그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모든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리드베리 공식과 리드베리 상수가 그 수소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면서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 1913년에 보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보호가 바로 리드베리 공식을 만들어냈죠. 유도해냈죠. 그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하게 된 것은 바로 뉴턴 역학을 적용해 가지고 원자 속에 전자가 원궤도를 그린다고 가정하면 그 원궤도의 반지름이 이렇게 n에 1, 2, 3, 4를 대입하면 이런 반지름이고, 그러면 그 원궤도에 속한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한 궤도 n이 어떤 값에서 다른 값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 설명이 됐죠.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보호 포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온 이후에는 새 목표가 바로 뭐였냐면, 근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기는 했는데 이해하지 못할 3가지 가정을 이용했죠. 하나는 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원운동을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 안정된 궤도가 존재한다. 그 안정된 궤도는 원궤도인데, 그 원궤도는 그 전자의 각운동량이 그 h바의 n배 정수배인 그런 값만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궤도가 안정된 궤도다. 그리고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당시에 그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만족하는 진동수로, 그 에너지가 그 진동수로 만족하는 진동수로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3가지 가정, 그 가정은 왜 성립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보호의 3가지 가정 없이도 이 보호 포뮬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1913년부터 이제 그걸 찾는 게 1925년에 나온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었고, 1926년에 나온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었죠. 그 사이 1913년에서부터 1925년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호식의 이론을 확장을 해서 설명하려고 했죠. 그것을 나중에 올드 퀀텀 시어리라고 불렀고, 우리는 이 올드 퀀텀 시어리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서부터 1925년까지 이 올드 퀀텀 시어리가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 올드 퀀텀 시어리가 어떤 데서는 조금 효력을 발생하고 어떤 데서는 전혀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죠. 이 올드 퀀텀 시어리는 사실은 고전 역학을 상당히 이용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아디아베틱 프린시플, 코레스폰던스 프린시플, 그 다음에 포리어 시리즈 익스펜션, 이 3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원자에서 나오는 그런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것들을 이용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이젠베르크가 원자 세계를 기술하는 이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잠시 다시 복습하면은 원자 속에서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은 원자 속에 그 스펙트럼을 내는 그 진동을 하는 어떤 소스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건 고전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 의존하는 운동을 하면 그 시간에 의존하는 운동은 항상 푸리에 급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푸리에 급수가 바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건 각진동수인데 각진동수로 진동하는 소스
소스였고, 그럼 여기서는 이 오메가와 같은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푸리에 급수는 어떠냐면, 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n번째 양자 상태가 있다면 이 n번째 양자 상태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알파는 정수입니다. 알파를 곱한 그런 진동수들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 이론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이 오메가, 이 각 진동수를 2파이로 나눈 것이 여기서 뉴는 진동수인데, 이 진동수의 알파배한 진동수들이 전부 푸리에 급수에 이렇게 중첩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 이론이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요게 바로 여기 오메가에다 알파 곱한 게, 요게 진동수에다 알파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나오는 진동수가 이런 진동수가 아니고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 보의 진동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n번째 상태에서 n-알파 번째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하면 n번째 상태의 에너지에서 n-알파 번째 상태의 에너지를 뺀 그 차이를 플랑크 상수로 나눈 것과 같은 그런 진동수로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항상 요 두 개의 인덱스를 갖고 있었죠. n번째 상태에서 n-알파 번째 상태로 간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클래시컬 시어리하고 퀀텀 시어리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n은 하나 정해지고 알파만 바뀌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n은 이제 양자와 조건을 결정한 n이고, 알파는 그 양자와 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이제 알파 배해 준 것이죠. 그래서 n과 알파가 여기 이 n 알파 두 개의 인덱스로 됐지만, 요 n과 알파의 행동하는 방식이 좀 달랐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처음 상태, 나중 상태니까 n이나 n-알파나 두 개가 똑같은 웨이트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클래시컬하게 가능한 표현은 바로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푸리에 급수로 전개를 한다면, 이걸 갖다가 비슷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이 A 알파에다, 이건 알파 번째 진동, 이 기본 진동수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의 세기가 요 A 알파 n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푸리에 급수하고 비슷하게 전개를 하더라도 여기에 요 두 개의 첨자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오메가 n 알파 요걸 여기다 뮤를 집어넣는데, 이때 요놈하고 좀 다른 게, 요건 푸리에 급수가 제대로 된 푸리에 급수인데 요건 제대로 된 푸리에 급수가 아니죠. 푸리에 급수를 하려면 요놈은 어땠습니까? 오메가에다가 알파를 곱해준 것인데, 이건 그렇지 않고 n과 n-알파 두 개의 인덱스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더하기 인덱스하고 여기에 있는 더하기 인덱스하고가 좀 이상했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요것들이 앙상블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고, 이것들을 혼합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전 물리에서 해밀토니안에서 어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려면 x라는 좌표가 있으면 x의 제곱도 필요한데, 이 x의 제곱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리에 급수에서 x 제곱을 표현한 것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서 퀀텀 시어리에서, 요건 푸리에 급수는 아니지만 요것도 요것과 비슷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고전 이론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어떤 그 시간에 의존하는 그런 진동을 푸리에 급수로 전개했을 때, 그 푸리에 급수로 전개한 것의 제곱의 푸리에 급수는 어떻게 표현될까? 자, 이게 푸리에 급수인데, 그 다음에 이 제곱한 것도 푸리에 급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제곱한 건 요걸 그대로 제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제곱하면 이렇게 써지죠. 요걸 제곱한 거니까 요 놈하고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에 인덱스를 알파에 대해서 더하고 알파 프라임에서 더하는 거, 이렇게 두 번 더하면 되겠어요. 근데 요 놈이 푸리에 급수로 되려면 요 전체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마치 요것처럼 하나의 푸리에 급수처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요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찾는 게 문제인데, 그걸 찾는 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요 놈이 있는데, 요 놈이 요것과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을 무엇과 같다고 하면 됩니까? 베타와 같다고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알파 프라임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놓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베타로 놓고 요것도 알파 프라임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놓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모양으로 해놓고 요것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더하기가, 여기는 베타가 없으니까 요걸 앞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더하기를 이렇게 교환시킵니다. 그래서 요 베타를 더하는 걸 앞으로 빼고 이렇게 빼놓으면, 자, 요 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를 딱 비교할 것 같으면, 자, 여기에서 더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베타 t가, 여기도 익스포넨셜 I 오메가 베타 t가 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전부 다 베타에 대해서 더하는 거니까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는데, 근데 양자 시어리에서는 이런 후리의 급수가 아니니까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지만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퀀텀 시어리에서는 아까 한 것처럼 하는데, 단 진동수 결합 공식을, 우리 클래시컬 시어리에서는 진동수 결합 공식이 그 기본 진동수의 알파벳 한 거였지만 그것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래서 진동수 결합 공식을 아인슈타인 보호 컨디션에서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진동수 결합 공식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n에서 n-알파로 가는 진동수하고 그다음에 n-알파에서 n-베타로 가는 진동수를 합할 것 같으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없어져서 n에서 n-베타로 가는 진동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진동수 결합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nt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제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것처럼 더하기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떤 모양으로 표시하는 게 우리 목표냐면, 요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요것과 똑같은 하나의 더하기로 표시하려면 하나로 더하기를 표시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알파 대신에 여기는 베타로 이렇게 표시하고, 요 bnn- 베타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거 구하는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한 거나 아까 클래시컬 시어리 한 거나 마찬가지로 요거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같아지려면 요게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요 전체가 뭐가 되면 되냐면, 요 놈이 오메가 n-베타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요 오메가 n-n 베타가 되는 거, 요거는 바로 여기에는 진동수 결합 공식에서부터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봤더니 요 첫 번째 항은 똑같죠. 근데 두 번째 항은 n 프라임이 뭐에 해당합니까? n-알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n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이 n 베타에 해당하죠. 그래서 n 프라임이 n-알파, 그 다음에 n 프라임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이 n 베타면 두 개를 결합시키면 여기서 n 프라임을 제거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 베타가 나오죠. 이건 클래시컬 시어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갔냐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클래시컬 시어리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제곱한 거나 비슷하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꿀 것 같으면 바로 요 놈이 무엇하고 같아져요? 요 놈하고 같아진다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구한 행렬의 곱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자, 요 놈하고 같다는 거죠. 자, 같다는 거 할 것 같으면 요게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행렬이 있으면 두 행렬을 곱해서 만든 행렬의 이제 요소, 그래서 B 알파 베타 요소는 AA 알파 베타 요소인데, 그건 행렬에 곱해서 요 감마를 가운데를 전부 다 더한 거죠. 이렇게 감마를 같은 걸 전부 다 더하면 알파 베타가 요소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를 전부 다 더할 것 같으면 n 베타 요소, 여기에서 n 베타 요소가 나오는 이런 행렬 구조를 하이젠베르크가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괴팅겐 대학에서 같이 연구하던 이제 지도교수 보름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연구원 요르단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하이젠베르크가 찾아낸 이런 행렬역학의 방법을 이제 양자역학에 적용해서 행렬역학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곧 이어서 나온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을 보는 순서는 먼저 슈레딩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파 이론이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면 그 물질파가 만족해야지 될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방정식을 이제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피터 디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조언을 받고 이제 그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물질파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방정식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4개를 연달아 발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그 슈레딩거 한 것과 같은 방정식이 아니지만 파동 방정식을 유도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건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 에너지가 바로 아까 보어의 수소 원점 모형에서 나왔던 보어 이퀘이션이 바로 여기서 저절로 튀어나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가정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레딩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독일을 떠난 사람, 이게 좀 이제 뭔가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죠. 특히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특히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교수들 중에서 유태인이 많았는데 그 유태인들이 전부 핍박을 받고 이제 떠나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유태인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표한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1927년에 막스 플랑크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독일에서 베를린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했죠. 그리고 1933년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디렉하고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일랜드 더블린 고등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뒤에도 이제 독일하고의 관계 때문에 다시 떠났다가 1956년에 오스트리아로 돌아와가지고 1961년에 비엔에서 사망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제안이 됐냐면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제안이 됐습니다. 드브로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드브로이는 프랑스 사람인데 사실은 드브로이는 물리학자가 아니었고 형이 물리학자였죠. 우리 이건 앞에서 자세히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파리대학 역세과를 졸업했는데 형이 물리학자여가지고 형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특히 솔베이 회의에서 파동인 줄 알고 있던 빛이 입자라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913년에 파리대학 기초과학과에 또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런 아이디어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7년에 데이비슨 거머 톰슨이 전자의 회절무늬를 관찰했는데 이건 전자가 파동일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함께 1929년에 물질파 이론 자체를 제안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브로이 이론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드브로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에너지, 운동량, 정지질량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이 관계식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식으로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유명하냐면, 정지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E는 총에너지고 P는 선운동량이고 M은 정지질량인데, 어떤 물체가 정지에 있으면 선운동량이 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E는 mc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E는 mc제곱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유명한 공식이 바로 이 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식은 이제 항상 어느 경우에는 성립하니까 무엇에도 적용할 수가 있냐면 빛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떤 경우냐면 정지질량이 0인 게 빛이죠. 그래서 빛에다 적용하면 무엇이 성립합니까? E는 PC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이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이건 항상 성립하죠. 그러면 플랑크 양자 조건에 이걸 적용하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F를 여기서 이걸로 집어넣습니다. F를
요걸 갖다가 어떻게 바꿨었냐면, 요거 H바 오메가, 이렇게 H를 2파이로 나누고, F에다 2파이를 곱하면, 요게 이제 각진동수가 되죠. 그래서, 플랑크 양자 조건을 각진동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자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선운동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C분의 2니까, 요 P는 C분의 2에서 2는 바로 요걸 또 집어넣습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2는 HF죠. 그리고 이 HF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바로 요걸 집어넣습니다. 요걸 집어넣습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그 F 대신에 요 람다를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은, 광자의 선운동량은 플랑크 상수를 람다로 나눈 것과 같은데, 요것도 아까 한 것처럼 2파이로 나누고 곱하면 요거 H바 하고서 요게 바로 뭐가 돼요? K가 되죠. 파장분의 2파이가 바로 파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H바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P는 람다분의 H다 라고 하는 거, 이건 광자의 선운동량에 성립하는 것인데, 요걸 갖다가 드브로이는 이거 전자에도 이 식을 적용하자. 그래서 전자가 운동량이 P인 그런 전자가 있다면 그 선운동량은 바로 입자한테 적용되는 이제 그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그놈이 마치 파장이 P는 람다분의 H로 정해지는 파장과 같은 파동으로 이제 행동한다. 그리고 이 람다분의 H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H바 K. 그래서 P는 H바 K 또는 P는 람다분의 H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플랑크의 양자 조건, E는 H바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물질과 파장 조건, P는 H바 K.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를, 이 드브로이 물질파를 한번 그 적용해 보라고 귀띔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피터 디바이라는 사람인데, 이 피터 디바이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이 사람은 독일의 존모펠트 지도를 뮌헨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이 뮌헨 대학에서 존모펠트 지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하이젠베르크 할 때 하이젠베르크도 존모펠트 지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파울리도 바로 존모펠트 지도를 받았죠. 이 사람은 훨씬 더 몇 년 더 선배였습니다. 이 사람은 1884년생인데 우리 이 파울리는 1900년생이었죠. 그래서 파울리보다도 6년 더 먼저 이제 존모펠트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네덜란드 사람이면서도 독일 물리학 회장직도 역임했지만 독일 국적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미국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해서 일본은 노벨 화학상을 이제 수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피터 디바이가 마침 슈레딩거가 추리 대학에 있을 때, 여기 이제 추리 대학이 있는 곳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추리 대학교인데 여기에 슈레딩거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추리 연방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디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추리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들러 디바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자에 대해서 드브로이 물질파를 하려면, 그걸 설명하려면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도 파동의 일종이라면 파동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그런 방정식이 있지 않겠냐고 청중석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오죠.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그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문 4편을 썼는데, 그 논문 4편이 발표된 논문집이 바로 이겁니다. 아날랜드어 피지크라고 하는 물리학 연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1799년에 창간된 독일 잡지인데,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술을 이고 아인슈타인, 플랑크, 슈레딩거 등 저명한 과학자 중요 논문이 여기에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논문이 와일리 출판사에서 출판돼서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옛날 거는 1940년 이전 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여기 가서 직접 슈레딩거의 논문을 내려받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논문 4편은 1926년 1월에 발표된 Quantization as an Eigenvalue Problem. 그래서 고유값 문제로서 이제 이걸 풀어서, 이게 첫 번째 논문에서 바로 아까 얘기한 보어 포뮬라를 여기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값으로 나온다고 하는 걸 일치해서, 이게 제대로 된 양자역학이구나, 양자역학 이론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그 전에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행렬역학이 나왔었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행렬로 쓴 이제 식이고 이 슈레딩거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으로 쓴 거였기 때문에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결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했죠.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여러 개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우리 하이젠베르크가 바로 하이젠베르크는 수소 원자에 바로 그 행렬 역학은 수소 원자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화진동제라든가 강체 회전자 이런 데 먼저 적용했는데 슈레딩거도 자기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여기서 조화진동자나 강체 회전자 그런 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새로 유도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1926년 5월에 또 해가지고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네 번째 논문은 1926년 6월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란 문제처럼 시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에 복소수를 포함시키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우리 삼각함수를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파동은 우리 위치와 매질이 진동하는 위치, 매질의 위치를 하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각 위치에서 진동하는 시간, 이렇게 파동은 두 개의 변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서 여기 첫 번째 x에 대한 변수는 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수는 주기가 들어가죠. 근데 파장분의 2파이 하면 우리 삼각함수는 주기가 2파이니까 x에다가 2파이를 집어넣을 x에다가 람다를 집어넣으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t에다가 주기를 집어넣으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이거를 kx-오메가 t 이렇게 써서 여기서 파수가 정의가 되고 각진동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수 진동하고 정의하고 여기서 이렇게 각진동수를 정의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그 파동을 표현하는 첫 번째는 파이 xt는 바로 뭡니까? 매질의 각 부분이 진동하는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t일 때 위치가 x인 곳에서 매질이 진동한 변위가 될 것이고 저 맨 앞에 있는 a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파동의 진폭이 되죠. 그래서 매질이 최대로 이동한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요건 뭡니까? 요거는 바로 위상이죠. 그래서 kx-오메가-t가 파동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시하는데 이 삼각함수 대신에 무엇을 이용하면 더 좋냐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한데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떻게 해서 이용이 되냐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알파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i 사인 알파 이렇게 돼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알파의 실수 부분을 취하면 바로 요런 파동이 되고 허스 부분을 취하면 사인 파동이 됩니다. 근데 코사인 파동이나 사인 파동은 위상이 90도 다른 것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할지 정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여러 가지 미분이나 적분이나 뭐 곱하기나 이런 걸 하는데 익스포넨셜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파동을 대표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가지고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동에 대한 식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파동 또는 파동함수 한 이 파동은 매질이 직접 진행하는 파동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하는 확률 진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평면파는 허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을 이용을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표현 익스포넨셜 가지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어떻게 간단히 이제 파동 방정식의 모양을 볼 수가 있냐면 파동을 이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고 우리 요 파수가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각진동수가 t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됐다는 걸 이용을 나중에 할 텐데 자, 이 파동을 표시하는 요 익스포넨셜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미분하는 것입니다. 편미분하면 여기서 요 놈은 그대로이고 여기서부터 k가 나오죠. ik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편미분하면 ik가 나오고 또 한 번 편미분하면 ik가 또 나와서 마이너스 k제곱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i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i오메가가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i오메가가 나와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파이가 나오고 여기도 파이가 나오니까 요 좌변이 같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 좌변을 k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좌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빼면 0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여기서 k제곱분의 오메가, k분의 오메가를 자 이걸 이용해서 쓸 것 같으면 k분의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나누기 람다분의 2파인데 요건 t분의 람다죠. t분의 람다는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족이 있는 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동 방정식인데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성립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물질파를 대표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뭘 이용할 거냐면 자 바로 K는 H바분의 P, 요거 P는 K, H바 K였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H바분의 E, E는 H바분의 오메가, H바 오메가입니다.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까 한 것처럼 X로 한번 편미분해 보겠어요. X로 편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IK가 나오죠. 한 번 더 편미분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요 K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K제곱은 H바 제곱분의 P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P제곱 푸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습니까? P제곱 푸사이는 마이너스 H바 제곱 파시알 X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푸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만 미분하겠어요. 한 번만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메가는 H바분의 2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I H바분의 2 푸사이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이 푸사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H바 파시알 T분의 파시알 푸사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은 식이 바로 뭐였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힘이 보존력일 때만 성립하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모든 힘이 다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푸사이만 여기다 곱하겠어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여기서 볼 것 같으니까 P제곱분의 푸사이가 저거죠. 그 다음에 이 푸사이가 요거죠. 그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요게 바로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건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 수소 원자 같은 건 1차원으로 안 되겠죠.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되겠습니다. 그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파시알 X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대신에 우리 무엇을 쓰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를 쓰는데 이때 벡터 미분 연산자를 이제 그 두 개를 스칼라 곱한 거 델 도 델 이걸 갖다가 우리가 라플라시안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건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요 X성분 Y성분 Z성분 남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1차원 운동이고 요거 세 개가 다 있으면 요거 3차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파시알 X제곱분의 파시알 제곱을 요거 델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바로 3차원 운동식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차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은 요 식을 요렇게 만든 것인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파시알 X제곱분의 파시알 제곱을 델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X가 뭘로 바뀌겠어요? 이 R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X도 R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X도 R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X도 R로 바뀌기만 하면 이게 바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과연 보호의 포뮬라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어땠습니까? 세 가지 이 가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했더니 이제 n번째 궤도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우리 이제 그 여기 이 쿨롱 법칙에서의 포텐셜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 보호 포뮬라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을 이용하지 않고 보호는 세 가지 가정을 이용했지만 다른 가정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슈레딩거의 지름 방정식만 풀어가지고 보호 포뮬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바람이고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편미분 방정식은 바로 풀 수가 없고 반드시 변수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변수 분리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변수가 이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 대한 변수하고 시간에 대한 변수인데 이게 변수 분리 형태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종속
변수를 딱 빼놓고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위치에만 의존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시간에만 의존하죠. 이러면 이게 바로 변수 분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독립 변수가 구분이 되면 우리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변수 분리 조건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포텐셜이 시간에 의존한다면 변수 분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걸 이제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독립인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시간의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독립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처럼 저절로 존재하는 건 항상 시간의 독립입니다. 시간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의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R과 T에 의존한 파동함수를 R의 파동함수와 T의 파동함수를 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변수 분리죠. 그래서 이걸 원식에다 대입하고 요놈으로 나누면 어떤 식으로 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뭘 압니까? 여기 있는 좌변은 보니까 어디에도 T는 안 들어있죠. 여기에 우변은 보니까 어디에도 R은 안 들어있죠. 근데 T와 R은 독립변수인데 요거는 R에만 의존하고 요거는 T에만 의존하니까 요 두 개가 같을 수 있는 건 상수여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요거는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의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변수가 요 R이 이제 3차원에서는 이제 구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좌표가 R, 세타, 파 이렇게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에서 어떤 위치까지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에 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극각, 세타가 바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Z축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극각이고, 그 다음에 파이는 XY 평면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방위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요걸로 쓸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요걸로 쓴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R이나 라플라시안을 구좌표계로 표현하는 걸, 대표하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구좌표계에 쓰는 라플라시안은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R 세타 파이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놈도 또 한번 변수 분리 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세타하고 파이가 있는 건 이쪽으로 다 몰고, 그 다음에 R이 있는 건 이쪽으로 다 몰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세타 각만 있고 여기는 R 지름만 있죠. 지름만 있어서 이것도 변수 분리 꼴이 되는데, 이때 요거는 각만 의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름만 의존하지만 단 조건이 있죠. 요 놈도 각에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변수 분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려면 조건이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구대칭이다. 세타나 파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근데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Q1, Q2죠. 이게 구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분리가 되면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걸 갖다가 R에 의존하는 부분하고 각에 의존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대입하고 또 나눌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요는 뭐 어떻습니까? 요건 R에만 의존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각에만 의존하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또 상수가 돼야 되겠죠. 이때 이 상수는 L하고 L 플러스 1, 이때 L은 0, 1, 2, 3, 4 이런 정수여지만 이게 유한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풀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 처음에 모를 때는 이거 그냥 상수로 놓으면 되는데 이거 알고 다 풀었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 더하기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하나 나왔습니다. 요걸 갖다가 지름 방정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각방정식 이라고 하는데, 보호 포뮬라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 바로 지름 방정식에서 나옵니다. 이 지름 방정식은 이제 고유값 방정식인데, 여기서 구할 게 뭐냐면 여기는 고유값 에너지 E도 구해야지 되고 고유함수 R도 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지 되는 거죠. 그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은 고유값만 구하면, 요 E만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보호 포뮬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려고 하는데, 요걸 그대로 풀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 변수를 좀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변수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형태를 요거 이제 요런 형태로, 요거 이제 변수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했으니까 원래 형태로 다시 돌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놓은 다음에 요 R이라는 함수를 어떤 함수로 바꾸냐면 R이라는 함수에다가 스몰 r을 곱해서 U라는 함수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R은 제로는 원점이죠. 그래서 R은 제로에서는 경계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만
어떠한 경계 조건이 있냐면 R은 무한대에서만 경계 조건이 있는데 이 함수에서는 근데 이 U라는 함수를 해놓으면 R은 제로에서 그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R은 제로에서도 U는 제로고 그 다음에 R은 무한대에서도 U는 제로라고 하는 그런 경계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2차 미분방정식은 이렇게 경계 조건 두 개를 가지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문제 풀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R은 이제 라지 R은 R분의 U 이렇게 바꿔놓으면 거기다 이제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DR분의 D 한 거 요걸 대입해야 되니까 우리 요걸 DR분의 D 라지 R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미분했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번 더 미분할 때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봤더니 R 제곱이 이렇게 쓰니까 R 제곱을 곱해가지고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 제곱을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DR로 미분하니까 아주 간단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해봤더니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했죠. 요 두 개가 같아가지고 부호만 달라서 여기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로 되니까 여기 아주 간단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자, 이렇게 차근차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자, 여기서 R분의 1 이렇게 했죠. 세 번째 항도 R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기는 R제곱분의 R에서 이것도 R분의 1, 여기 있는, 이것도 R분의 1, 이것도 R분의 1에서 R분의 1이 다 없어집니다. R분의 1이 다 없어지고,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소원제에 적용할 지름방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에 적용할 지름 방정식을 요거는 이제 요 U를 구하는 지름 방정식인데 요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r 제곱분의 d 제곱 U 한 게 우리 1차원에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 제곱분의 d 제곱 한 거 같은 꼴이죠. 그다음에 요놈은 어떻습니까? 전부 R의 함수죠. R의 함수라고 하는 건 전체를 포텐셜 에너지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넣냐면 effective, 유효 포텐셜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놓은 유효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건 그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이건 센트리퓨갈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 라고 이건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그 원심력에 의한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 방정식은 이 effective 포텐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하고 아까 똑같다고 그랬냐면 자, 요 모양이 어떤 모양하고 똑같습니까?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죠. 여기서 요것도 R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X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그 포텐셜 대신에 이펙티브 포텐셜 이렇게 하면 이거 똑같은 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구했습니까? 단지 R, 라지 R이라고 하는 파동함수를 U로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거기다가 스몰 R을 곱해서 U로 바꿨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성자입니다. 양성자가 이게 수소 원자의 경우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그 양성자에서 전자까지의 거리는 우리 R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때 포텐셜, 요거는 이제 쿨롱 포텐셜입니다. 쿨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분의 2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R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그려야 되겠죠. 요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전운동에 의한 운동에너지 항이라고 그랬죠. 요걸 그리면 요 놈은 요렇게 되겠어요. 요런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건 R이 굉장히 크면 요 R보다 R 제곱이 훨씬 더 빨리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게 더 작습니다. 그리고 R이 또 작으면 요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요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지름 방정식을 우리 풀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름 방정식에서는 어떤 이제 풀이를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요게 이제 이펙티브 포텐셜인데 이게 유효 포텐셜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에너지 고유값이죠. 에너지 고유값이 여기 이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 전자가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바운드 스테이트, 이건 수소 원자에 속박된 에너지 상태고 요거보다 에너지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는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수소 원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0보다 더 크면 수소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 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만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런 바운드 스테이트만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유값이 0보다 크면 그 연속적인 값을 갖는 상태고 이건 수소원자에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고 아까 U는 RR 이렇게 났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VR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건 쿨롱 법칙에 의해서 뭐가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R분의 2제곱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양변을 2로 나누면 우리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풀려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수를 좀 도입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긴 뭘 도입하냐면 알파 제곱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알파 제곱은 어디에 써먹을 거냐면 자 이런 데다 써먹을 거예요. 이런 데다가 또 이게 또 어디서 나오면 여기도 나오죠. 여기다 알파 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에너지는 0보다 작으니까 요거 알파 제곱이라고 놓은 이유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요거 0보다 작으니까 요건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알파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고 알파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바운드 스테이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 제곱을 어디를 바꿔 쓰냐면 여기하고 저 앞을 바꿔 쓰면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으로 바꿔 썼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식인데 이 식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냐면 저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D 안쪽에다 집어넣고 요 놈도 이제 R에도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했냐면 위에다 알파를 곱하고 하나 나눴어요. 그리고 요 놈은 여기 알파 제곱 R 제곱이니까 요거 알파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자 2는 이렇게 돼 있고 2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또 한번 변수를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변수를 치환을 하려면 요 알파 R을 다른 변수로 하면 식이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로를 갖다가 알파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로 제로를 여기는 로 제로를 뭘 로 제로로 하냐면 요걸 갖다가 로 제로로 만들겠어요. 로 제로로 놓겠어요. 그러면 식이 이제 간단해지죠. 풀려고 하는 식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요것의 풀이를 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풀이를 구하는데 아직도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그 파이나이트한 그런 풀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게 로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또는 로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까지 다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서 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asymptotic form이라고 하는데 먼저 로가 무한대로 갈 때를 보겠습니다. 로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요 두 개는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로를 무한대로 갈 때는 요걸 푸는 식인데 로가 굉장히 클 때는 요 놈의 풀이와 같아지겠습니다. 요거의 풀이는 바로 뭐냐면 우리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요건 이렇게 되는데 요건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로가 무한대일 때 성립하는데 요 로가 무한대일 때 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무한대가 되죠. 요런 항은 B,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 B는 0이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로가 0으로 갈 때는 우리 그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로가 0으로 가면 요 놈보다 요거에 비해서 0으로 가는데 요건 0의 제곱으로 가니까 요게 훨씬 이제 작겠죠. 그다음에 요 놈은 굉장히 크죠. 요 놈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우리 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만 취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걸 풀면 다 풀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답이냐면 로가 0으로 갈 때인데 로가 0으로 가면 요 놈이 어떻게 되면 요게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가 0으로 갈 때나 로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항을 포함하고 있냐면 요런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를 무한대로 갈 때는 요런 인자 포함하고 로가 0으로 갈 때는 요런 인자 포함하니까 우리 구하는 U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 두 개를 곱하고 여기다 V. 그래서 로가 0으로 갈 때의 그거 형태하고 로가 무한대로 갈 때의 형태는 뺀 거를 만족하는 풀이가 바로 V가 되겠습니다. 이 V의 풀이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고 이 V의 풀이는 그 유한한 그런 풀이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U를 한번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U를 로로 두 번 미분했죠. 그래서 한번 두 번 미분해 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요 놈을 이제 한 번 미분한 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결과를 갖다가 우리 요걸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이런 이제 여기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겠어요. 요 놈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가 풀어야지 되겠어요. 이거 복잡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양변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요 놈이 똑같죠. 요거 없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것도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V가 만족하는 식은 요거 두 개를 제외하면 뭐가 되냐면 V가 되는 식은 자 요렇게 요 놈이 있고 첫 번째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요 놈이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되겠어요. 요게 네 번째 식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를 2로라고 변수를 체인지 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 d로분의 d는 2배의 dx분의 d가 되고 그 다음에 d로 제곱분의 d제곱은 4배의 dx제곱분의 d제곱이 되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2분의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 식인데 요것도 우리 정리를 좀 할 게 뭐냐면 요 앞에는 요 안에 있는 것을 요 안에 있는 걸 요렇게 쓰면 좀 좋겠어요. 여기서 1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l 더하기 2 빼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이런 미분방 형식을 풀이가 모를 때는 무엇으로 푸냐면 급수전개로 풉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 Mathematics for Physics 10번째 강의에서 급수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구하려고 하는 풀이를 급수전개로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그래서 x의 급수 x 제로승 x 원승 이걸 쭉 한 다음에 요 ai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식에다 대입합니다. 이거 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 요거 한 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i-1승 하니까 요거 좀 나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i는 제로일 때는 어떻게 i는 제로일 때는 저기 i가 있으니까 i는 제로일 때는 전체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건 i는 1부터 더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i는 1부터 더하는데 그랬을 때 요 i-1을 뭘로 놓으면 좋냐면 요 자체를 i로 놓으면 요 놈을 i로 놓으면 i가 1일 때 새로 넣은 i가 0이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i로 하면 요 놈은 뭐가 돼요? i 플러스 1이 되고 요건 i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i는 제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i는 제로부터 더하는데 i 더하기 1, 그 다음에 ai 더하기 1, xi. 그래서 요 xi 승으로 되는 건 여기 있는 것도 xi 승으로 되고 요거 제로에서부터 더해지는 것처럼 요것도 제로에서부터 더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서 또 i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걸 이용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vx는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1승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요 그대로 놔둬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두 번 미분한 게 x를 곱해주니까 요게 이제 x승이 되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한 번 미분한 건 여기 안 곱해진 것도 있고 한 번 곱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요 놈도 써먹고 그 다음에 요거 i는 제로로 바꾸기 전 거 있죠. 그것도 우리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써먹었어요. 요거 똑같은 식입니다. 요 앞에 있는 개수만 좀 다르죠. 그러기 위해서 요걸 갖다가 이제 원식에다 오식에다 전부 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첫 번째 뭘 대입한 거냐면 여기에는 첫 번째 장 요걸 이제 대입합니다. 요걸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 썼습니다.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여기에는 첫 번째 걸 뭘 이용하겠습니까? 요걸 이용하면 되죠. 여기다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요거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건 어디다 씁니까? 여기다 그대로 썼습니다. 요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 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 마지막 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도 전부 다 i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한 것인데 여기에 전부 xi가 전부 되어 있으니까 요 놈의 개수들이 등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개수가 만족하는 등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수만 쓴 거예요. i 더하기 1, a의 i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2l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빼기 요 개수만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만 쓴 거, 요게 바로 만족해야 되겠어요. 요 개수만 이렇게 만족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a의 i 플러스 첨자가 i 플러스 1자가 있고 a의 i 플러스 1자가 있고 a의 i자가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 a의 i가 주어지면 a의 i 플러스 1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무슨 말이에요? i가 바로 이걸 구할 것 같으면 a의 i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개수를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커런스 포뮬라라고 하는데 i가 0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i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A1이 또 이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게 A1, A2, A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0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미분 방식을 풀면 이런 하나나 두 개의 그 정해지지 않는 상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이 정해지지 않는 상수 가지고 표시하고, 이 정해지지 않는 상수는 뭐가 결정합니까? 경계 조건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무한히 계속된다면, 그러면 x는 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x의 무한대승까지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x가 무한대승까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풀이가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런 놈이 무한히 계속되면 안 되고 언젠가 A2, A3 해가지고 언젠가 이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끝날 조건이 언젠가 요 분자가 0이 되는 그런 i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 끝날 때가 max라고 한다면, i max라고 한다면, 그 i max 마지막 거가 i max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다시 말하면 요 분자가 0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요건 전부 다 이제 정수니까 요걸 우리 어떻게 놓냐면 요 놈을 갖다가 n이라고 이렇게 놓겠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imax에다가 l 더하기 1을 n이라고 놓으면 n-2분의 rho 제로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0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n은 1, 2, 3 이런 값을 갖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vx가 x는 무한대에서 발산하지 않을 조건은 바로 요 놈이 0이 될 조건, 그게 바로 뭡니까? rho 제로가 2n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n은 1, 2, 3 이런데 아까 여기는 이 rho 제로가 n의 2배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보어 포뮬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알파 제곱이 에너지하고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rho 제로는 이렇게 주어졌었죠. 근데 이 rho 제로가 2n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n은 1, 2, 3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에너지는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알파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파가 있으니까 이 알파 제곱으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요거 알파 제곱으로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이 이렇게 됐어요. 요 rho 제로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2n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2n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하고 없어지고 요 n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이제 요게 n에 대해서 정해지니까 요걸 2n 이렇게 놓겠어요. 그래서 2n은 이렇게 된다 하고 같은 거죠. 요거 이게 바로 뭐냐면 보어 포뮬라입니다. 이 보어 포뮬라인데, 우리가 앞에서 수소의 보어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구한 포뮬라하고 똑같은 포뮬라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세 가지 가정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죠. 다른 가정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슈레딩거의 지름 방정식을 그냥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어 포뮬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막 굉장히 어렵게 얻은 것처럼 되지만 당시에 이미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행렬 방정식으로 양자역학을 표현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미분 방정식은 아주 그냥 18세기부터 쭉 연구해 오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의 고유값이 뭔지 다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금방 지금 우리가 그걸 구하는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이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걸 구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따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질량은 전자의 질량은 0.51 MeV, 그 다음에 H바C는 이런 값, 그 다음에 전하는 이런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돼서 요거 전자의 가장 낮은 에너지는, 전자의 n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파동역학이 올바른 양자역학의 이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어찌어찌 해가지고 행렬역학을 알아냈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아냈죠. 그 행렬역학 방정식과 슈레딩거 방정식이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게 행렬식과 미분 방정식이라는 이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해결은 굉장히 빨리 전개됐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디렉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미세계를 이제 기술하는 기본 방정식, 이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거시 세계를 기술하는 기본 방정식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레시피를 거치면 어떤 문제나 관계없이 전부 그걸 성립해서 풀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양자역학도 바로 그런 기본 방정식이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한다는 레시피만 다 적용하면 어떤 문제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종류에 관계없이 미세계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다음 시간부터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